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이묘 본인하고 식구들 이 안에 이제 천수각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 주변에는 해자가 파여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성이 하나 있어요. 저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니노마루, 두 번째 마루. 그래서 거기는 행정기관이라든가 최상급 가신단들 있죠. 걔네들이 살고요. 또 그 더 밖에는 산노마루.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하급 가신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성은 아까 16세기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이 산에 원래 산성이죠. 방어를 하려면 산성이 있잖아요.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는 것도 이제 그 시기부터이고요. 성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돌이라는 건, 돌나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죠. 성을 쌓을 수 있는 초절정 기술, 하이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국시대 다이묘들, 유명한 다이묘들, 여러분이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토 키요마사,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 성 쌓을 수 있는 돈, 재력과 그 기술자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성 쌓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다이묘가 누구냐면은 가토 키요마사예요. 가등청정 들어보셨죠? 조선에 와서 인지리학교 활약했던 그 사람이 최고의 성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지진으로 조금 파괴됐다는 구마모토 성 있잖아요. 가토 키요마사가 구마모토가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마모토 가면은 구마모토 성이 있는데 그게 가토 키요마사가 쌓은 성이고 천하제일의 성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그때 왜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성의 증축 기술도 서양으로부터 배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천주, 그 발음이 똑같잖아요. 텐슈. 그 텐슈 각부에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몰아내고 나서 주자의 숫자로 바꿨다는 정설은 아닌데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왜 천수냐? 근데 걔는 그 천주를, 천수각을 천주라고 했어요. 천주.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아주 서양의 그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받아들였고 자기가 이 사파이어 왕자처럼 망토 입고 출전하고 막 그래요. 술도 와인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계열이 계속 집권을 했으면 상당히 일본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건 이 동쪽 촌민들이거든. 동쪽의 이 시골 무사들을 기반으로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쇄국하고 보수 쪽으로 쫙 하고 갖고 있던 총 다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일본에 장례사가 없잖아요. 네. 전속 스님들이 다 있어요, 집안마다. 그래서 절이 동네에 있어요, 동네 건물 320호 무슨 사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동네 일대의 고객들을 모아가지고 장례를 다 해주고 나중에 묘지 관리까지 싹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장례사업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절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와 민화방 제사 이거를 총괄 기획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말하자면 거의 뭐 고대 이래로 쭉 계속된 겁니다. 고대 이래로. 도쿠가와 시대 때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싹 화장하잖아요. 습관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절이, 우리 말이 고대시대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고려시대 때 절이 중요한 사회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권력, 경제 기반 탄탄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불교도 천황, 사무라이 세력, 불교 세력 할 정도로 이 3대 권력체 중에 하나였다. 그죠? 알겠죠? 근데 이게 언제 사무라이한테 굴복하냐면 오랫동안 불교 세력하고 사무라이 세력 간에 오랜 전쟁이 있어요. 그랬다가 누가 불교를 최종적으로 굴복시키냐면 누구예요? 오다 노부나가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오사카에 이시야마 본원사라는 곳을 가가지고요. 비군이 동자승 뭐 할 것 없이 그냥 대살육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도 내가 부처님한테
손이 나나 안 나나 보자 이러면서 대설육을 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권력체로서의 불교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무라이트 복속하면서 더 서민사회는 넓게 퍼져가지고 에도시대, 도쿠가와 시대가 되면 거의 전 백성이, 우리는 여러분 호적을 만들었잖아요, 국가에서. 일본에서는 동네 절이 그 동네 호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보시면 저기 술단지가 저렇게 술통이 있잖아요. 저거는 원래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술을 빚으면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이 로컬 에리아의 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선전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다고요. 그리고 뭐 저기 세전, 그래서 아주 정제,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잖아요. 한국만.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가면 저런 게 숨어져 있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건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에는 뭐가 많냐면 지장고살이 많아요. 지장고살은 뭐냐? 영아 이렇게 죽은 애들 있죠. 유아일 때. 그 죽은 애들이 저 세상을 못 가갖고 이 아귀 여기서 이제 떠도는 거예요. 구청에서 떠도는데 걔네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막 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막 그런데 그걸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고 어리니까. 그럴 때 걔가 쓰던 턱받이, 걔가 쓰던 뭐 헝겊 이런 거를 달아주면 찾아온다. 금방 엄마가 알아보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장보살한테 많이 매달아놔요. 그리고 일본은 18세기, 19세기에 그 낙태? 낙태하고 영아 사례가 아주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낙태하고 그 다음에 애가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곧바로. 에? 인구 조절. 1600년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이 부자 나라가 돼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벼농사의 생산력 개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은광이 터져, 일본에서. 은이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이잖아요. 어? 우리가 은행이라고 그러지 금행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실버가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인데 그게 전 세계 유통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나요. 그 기술은 조선에서 들어오고, 채굴 기술은.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1600년대. 그때 인구가 따블이 되는데 17세기 말이 되면 은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기모노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다 그 시기예요. 우리 도공들 데려다가 도자기 싹 만들고, 일본이 세련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7세기인데 우리 광해군 뭐 영조 때, 뭐 숙종 때 이런 때인데, 중국에서는 여자가 태어나면은 여자를, 꼬마 아기를 세숫대 이렇게 물로 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거를 익사하다 할 때 빠질 익자 있죠. 익녀라고 그래, 익녀. 그런 습관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 평안시대, 해양시대의 이 진원종을 개창한 파운더. 그죠? 그래서 전국의 진원종 사찰에 가면 이 홍법대사의 이런 기리는 기념물이나 동상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특히 식국구라는 밑에 섬이 있어요. 그 식국구에 가시면은 순례길이 있는데, 이게 이 홍법대사의 유적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boys. Night and Shin Hakodate. All seats on this train. 하코다테라는 건 5개 개항했던 항구 중에 하나다. 네? 북방의 제일 중심. 하코다테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메가더 얘기했어요. 메가더가 1945년에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 사고를 그다음에 나가사키. 응? 근데 그 떨어뜨리기 전에 일본에 상륙을 해요, 이 미군이. 어디에 상륙했대요? 오키나와에 상륙했잖아요. 본토에 상륙을 안 하고 오키나와에 1945년 4월 1일인가에 상륙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는 지상전이 없었다 이러지만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어마어마한 지상전이 있었던 거죠. 오키나와 인구가 당시 35만 정도 되는데 한 11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의 그 상처라는 거는 굉장한 그 아픔이. 근데 그걸 방비하려면은 일본군을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군은 전력을 앞에서 파견 안 해요. 본토 사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메이지 유신 때는 같은 동포라고 합병해 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미군이 상륙할 지점이 4군데가 있었어요, 후보가. 오키나와, 그 다음에 니가타, 그 다음에 여기 하코다테. 마지막 상대가 어디게요?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 그래서 만약 그때 다 일본이니까 만약에 부산에 상륙했으면 또 어마어마한 우리 부산 사나이들이 피해가 있었겠다. 죽었을지도. 명치처럼 행행, 황제가 다녀간 걸 행행이라고, 황태자가 다녀간 걸 행계라고 그래. 계몽운동할 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경향신문에 쓴 천황과 탄핵이라는 칼럼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본 천황이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왜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잘 들려요? 네. 메이지 유신이 나오고 나서 교토에 있던 천황을 에도로 옮기는데, 동경으로 옮기는데 동교 사람들이 천황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덕태자의 화신이다 이렇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로서는 이 사람이 성덕태자의 화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가 원수다. 니네들의 앞으로 만들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국가 원수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도입된 철도에 태워가지고 메이지 천황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다닌 장소마다 다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방 돌아다니려면은 가다가 잠깐 쉬는 곳도 있을 테고 잠잔 곳도 있을 테고 화장실 들린 곳도 있을 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데마다 반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여행하실 때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거를 크고 작고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유적 기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동네 자기가 한 20년 사는데 이런 게 한 내 동네에 한 5-6개 있다. 혹은 날 이거 보고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았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 천황의 지배력, 존경심 이런 게 저절로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천황뿐이 아니라 황태자의 동생, 천황의 삼촌, 뭐 이모, 고모 다 있을 거예요. 그런 황족들이 돌아다니는 곳에도 다 서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천황이 발을 못 들여놓은 데가 한국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히로히토가 황태자일 때 한국에 왔었어요. 조선에. 그다음에 타이쇼 천황이 황태자일 때도 왔었어요. 근데 천황에 즉위하고 나서 천황의 신분으로는 한반도를 찾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2000년 동안. 근데 지금 천황 있잖아요. 아끼히토, 형성천황, 해세천황. 이 아저씨가 대표적인 친한파예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보다도 훨씬 오픈 마인드이고 한국에 대해서 대단한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 15년 전에 동경 주재 서울 특파 한국 특파원들하고 이 사람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전공이 저 역사학이에요. 근데 일본의 속일봉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교토를 열었던 환무천황이라고 있어요. 환무천황의 어머니가 생모가 백제계예요. 거기에 속일봉기라는 일본의 정사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환무천황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특파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뭐 의도하고 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속일봉기라는 정사에 따르면 제가 부여에서 건너오신 백제계의 여인의 몸에서 난 핏줄이다. 그래서 제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데 그 환무천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천황의 직계거든요. 그때부터 쫙 직계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일본에서 위야무야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추진을 했냐면은 문영왕릉에 가보고 싶다. 그 자기 엄마라는 그 직계가 문영왕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공주에서 문영왕이 발견됐잖아요. 72년인가. 그래서 그걸 죽기 전에 꼭 문영왕릉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 전에 한일 관계 아주 좋았을 때 극비리에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뭐 몇 가지 협상 과정에서 틀어지긴 했지만은 근데 그때 한국 측에서 내건 조건이 들리는 얘기예요.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내려서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다라고 선언해 줄 거. 두 번째 민비 있잖아요. 네. 명성황후 능에 가서 사주에 참배를 해줄 거예요.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만약에 그게 보도되면은 아키히토는 일본 공항을 떠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 자기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히로히토보다 더 오래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매야고 끼치고 싶지 않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기 전에 그리고 몸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생전 양위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황실을 규정하는 법이 황실전범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어?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인데 천황은 헌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천황은 성이 없어요.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일본 천황은. 그러니까 민법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천황이 일본 국민이냐? 퀘스천 마크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 일본인들은 다 자기 본 지역이 있거든요. 사이타마키, 홋카이도. 일본 천황의 그 일본 천황이 외국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용 여권을 임시로 만들었다고. 그때 본적 일본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걸 규정하는 법이 황실전범이라고 따로 있어. 따로 입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황실전범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일단 여자 천황이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왜 남자 낳기 전까지 그게 문제가 됐어요. 네. 두 번째는 생전 양위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생전 양위를 일대에 한해서 이 양반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걸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키히토가 이게 성공해서 생전 양위를 200년 만에 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있었어요. 200년 만에 하면 그 신분으로 부여문영왕릉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일본의 천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엄청 받고 있어요. 존경받는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양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뭐 양해하겠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천황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람이 양해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천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왔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황이 죽었을 때 그 행사가 어마어마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훌로 그 장례식과 제의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를 이제 천황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황태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왕실이라는 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양의를 해서 좀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고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황태자비를 어느 정도 싫어하는가 하면요. 이 황태자비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하버드대 출신의 그 이제 그 집안은 이제 외교관 집안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이고 하버드대 출신의 동경대학에 와서 외무고시를 합격한 그리고 아버지도 외교관이고 뭐 정말 그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그 탑 클래스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왕실의 그 프레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병을 앓고 있으면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의 천황은 재산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다 나라로 국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이 없이 그 국내청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없애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 국내청에서 1년에 쓰는 돈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황태자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더 심한 거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싫으면 너무너무 싫으면 이제 가져가는 말이 있어요. 조선의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집안이 2대 3대 전까지는 어떤 집안인지 알겠는데 그 위쪽으로는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선의 피가 흐르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진을 딱 이렇게 잡지에 보이는가 하면은 그 왜 북한에 가면은 아바이동무 그러면서 왜 하는 왜 김정일 꽃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빨간색 꽃 그게 우연찮게 그 실에 이렇게 장식돼 있었는데 막 그런 사진을 막 보이면서 이제 조선의 피가 흐르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제 천황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나로서는 내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역할이고 세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박훈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딸만이 있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메가드가 장악을 하면서 왕실을 엄청나게 축소를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축소를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큰 며느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이제 황태자비가 딸을 하나 낳고 이제 둘째 며느리가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촌들도 다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범에 의하면은 이제 여자가 황제 저기 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방법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서 여자가 이제 천황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하나 방법은 그때 이제 메가드 장군 때 이제 나갔던 황실에서 양자를 들여서 이제 천황을 만들거나. 그런데 이제 거구 쪽에서는 양자를 들이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양자를 들임으로 해서 황실이 커지는 거죠. 양자를 들이면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황실이 커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걸 엄청 바랐고 또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고이즈미죠. 고이즈미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예쁜 둘째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탁 낳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이제 황실에도 내실 황실이 있고 외실 황실이 있어요. 내실 황실은 천황 두 분하고 지금 황태자의 부부 둘하고 지금 딸이죠. 이 5명만이
내실이에요. 이 내실 황실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외실 황실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차기 천왕이 될 황태자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얘가 외실 황실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부족하고 뭐 가해 수업을 시켜야 되는데도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천왕이 될 수 없는 그 큰 며느리의 딸이 요새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동경대를 보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 애를 동경대를 보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실 황족 사람의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천황이 이제 양의를 하면서 차기 천황에 대한 어떤 예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황실을 굳히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천황이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태양신의 자손인 거죠. 근데 태양신이 직접 내려온 건 아니고요. 태양신이 손자를 내려보냅니다. 손자를 한국이 아니지. 일본 땅에 내려보내는 거죠. 내려보내는데 삼종신기를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삼종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과 옥하고 칼, 옥, 거울입니다. 근데 뭐 대강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시겠는데요. 칼은 무력이겠죠. 예, 그리고 옥은 부입니다. 그죠? 부. 그럼 거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울은 미모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울은 이제 지혜라든지 이런 걸 상징한다고 뭐 진실, 지혜 뭐 상징한다고 하는데 천황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뭔지 제대로 파고 들어간 공부는 없고요. 대강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미래학자 누구죠? 그 부의 이동을 쓴 엘빈 토플러가 이제 이 삼종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력이라는 것이 부에서 그 지식을 옮겨가는 과정을 삼종신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종신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그 서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삼종신기를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태양신이 손자가 땅으로 내려갈 때 보냈어요.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에. 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1989년도 1월 달에 이제 쇼와 천황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6시 1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 10분에 돌아가셨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염도하기 전에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하늘에서 가지고 온 삼종신기를 다음 천황한테 물려주는 게 가장 먼저예요. 3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자, 3시간이라는 시간은 교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그 정신없는 천황이 돌아가셔서 그 정신없는 시간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3가지 삼종신기를 다음 천황한테 물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죠. 예, 사람이 아니요. 신체 접촉이 불가합니다. 하코다테 공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 형성하고 도시의 유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공회에서도 있던 건물이고 유력 건물들이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저기 하코다테 항구인데 나가사키에도 가보시고 우리 인천도 보면은 항상 이런 거는 이 언덕 위 건물에 있죠.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언덕의 주요 건물들하고 외국 공관들, 거류민들 거주지들 이런 것들이 항상 형성되는 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목포도 그렇고. 러시아 정교회 1859년에 세워졌습니다. 1858년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긴 것이고요. 이 홋카이도는 아시다시피 러시아랑 굉장히 관련이 깊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가시면은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반러시아 감정도 꽤 커서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따라서는 러시아인과 개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매우 깊은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장인들
어디가 그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막부의 해군. 그러니까 막부가 해군이 강했어요. 해군이. 그러니까 막부 말기에 미국, 뭐 네덜란드 이런 데다가 다 증기선 군함을 구입해가지고 해군이 일정 함대를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 해군의 총대장이 에노모토라는 사람인데 뭐 이러면 다 아실 거 없지만은 그 에노모토라는 애가 가만 보니까 해군은 우리가 센데 여기 굳이 항복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군함 8척을 이끌고 에도를 탈출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동북쪽으로 우리 지나가던 토호쿠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토호쿠에는 또 막부편이 많았어. 그래서 이 토호쿠에서 동맹을 맺어, 그 여러 번들이. 그래서 그거를 오후 열번 동맹이라고 해요. 얘네 번들이 쫙 동맹을 맺어갖고 막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군대 뭐 죽는 그런 전투도 벌어지고, 근데 1년 만에 진압이 돼요. 거의 천황한테 다 진압이 되는데 이 막부의 해군은 거기서 다시 탈출해.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하코다테로. 당시는 아이누가 살고 있고 마스마의 번이 있긴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벽지 중에 벽지잖아요. 우리로 치면 거의 간도급의 그런 지역인데 군함 한 10척 정도를 이끌고 에노모토가 여기를 온단 말이에요. 그때 신생구미의 그 남은 잔당들, 신생구미의 그 검객들, 검술 좋은 그 잔당들이 이 에노모토 해군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지에서 싸우다가 곤도는 이제 붙잡혀서 참수당하고 이 스지가타는 도시조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코다테에서 아까 봤던 그 거류지 있잖아요. 거기 영사관들도 있고 그랬나요? 외국 영사들하고도 다 회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사들이 그럼 우리는 엄정 중립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코다테 온 사람들은 아 서양이 우리를 정부로 인정해줬다. 임시정부로 인정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군하고 이제 계속 싸움을 하려고 전투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투를 하려면 무슨 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코다테 이제 지금부터 가실 그 오른곽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설을 하고 그 옆에 사릉곽도 건설을 해서 장기적으로 뭐냐면 이제 대포전에 그 대응하기 위한 설비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스지가타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검객인데 이제 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로 싸우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기관단 총도 쏘고 자기도 결국은 총에 맞아서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 특기해야 될 것이 그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정부를 구성해야 되니까 뭐를 수반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사관급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총재를 뽑아요. 그게 누구냐면 에노모토라는 사람이에요. 에노모토고 이 사람이 부총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후세 역사가들은 에조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에조공화국.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칭했다는 사료는 없어요. 자기들이 에조공화국을 자칭했다는 없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후세 그때 구성된 그 정부를 투표로 해서 마치 대통령을 뽑듯이 총재를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에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정부군하고의 격투 끝에 여기서 이제 패하게 되는 거고 이 스지가타 도시조는 그 성에서 싸우는 걸 싫어 죽어도 전쟁터에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무모하게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돌진하다가 관군의 무자비한 그 총격에 맞아가지고 이쪽에서 뭐 여기 딱 여기는 아니죠. 이 근처에서 죽었다 해서 그걸 기념하는 걸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적 중에 역적이죠.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사람을 현창하거나 기린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천황한테 반항했던 막부군을 하나하나 용서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1899년에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천황을 아련해요. 아련하고 메이지 천황이 그 최후의 쇼군한테 공작 자규를 줘요. 공작이면 공우자장라면서 제일 높은 거잖아요. 공작 자규를 줘요. 그래가지고 막부군하고 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시 현창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거꾸로 사스마 초슈의 승리자의 역사는 이제 너무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패배자의 역사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즈번 같은데, 그다음에 막부, 그다음에 신생구미 그러면은 양이지사들을 다 테러하고 죽였던, 우리로 치면 안기부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중정 안기부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 신생구미도 막부로 보면은 충신이잖아요. 특히 이런 사람은 끝까지 충절을 다한 충신이고, 이 사람의 상관이었던 곤도 이사무 같은 사람도 항복만 하면은 다 구명을 해주는 판이었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 그냥 참수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때 총재로 뽑힌 총대장, 그 에노모토 다케아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로잡히고 나서 자진을 하려고, 할복을 하려고 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말려갖고 미수에 그쳤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메이지 정부에 입각을 해요. 메이지 유신의 막부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정권, 앙시앙 레짐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앙시앙 레짐은 우리가 다 똑같이 나쁜 놈들, 빨리 없어져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사의 영향이 있어서.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앙시앙 레짐이 어떻게 쓰러져 갔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너무나 큰 영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청도 앙시앙 레짐인데, 청제국이 쓰러져간 모습,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쓰러지면서 한 역할, 막부가 쓰러지면서 한 역할은 천양지차.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막부의 그 어떤 현명한 질서 있는 퇴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양이운동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메이지 세력하고 막부 세력이 이제 계속 투쟁을 하는 건데, 막부는 초지일관 서구화 정책이었어요. 막부는 1858년 자기들이 조약을 맺은 이래로는 모든 양이운동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무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조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막부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스마 초슈는 계속 그걸 하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선동하고 사무라이들을. 그랬다가 사스마 초슈도 1863년에 사스마가 영국한테 한번 전쟁했다 지고요. 64년에 초슈가 미국 뭐 사개국 연합함대랑 시모노세키에서 싸웠다 또 져요. 그러고 나서 사무라이답게 전쟁에서 해보니까 지잖아. 아싸리 마이리마시다. 그러고 다 개국 노선으로 돌아버려요. 사스마 초슈도. 그러니까 적어도 1863년 4년 이후에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과 도쿠가 막부의 세력 사이에 노선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1863년, 64년. 그래서 저는 그 단계부터는 앙시앙 레짐과 신흥 정권 간의 싸움이 아니고 근대화, 서구화를 향한 두 개의 노선이 경쟁한 시대다. 지금까지 서양과 맺은 조약은 다 메이지 정부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사무라이들을 좌절시키죠. 그러니까 막 젊은 사무라이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뭐 요코하마 같은 고베 같은 데서 외국인들 막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을 죽인 양이지사를 딱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목을 쳐요. 외국인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짓은 새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 어른과 갈 때 능자는 왕릉할 때 능자가 아니고 그 모서리 능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벼화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 모서리가 있는 성곽이다라는 뜻이고요. 산노마루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불가사리인가? 불가사리처럼 뾰족뾰족하게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당시 한 30-40년 전에 유럽에서 개발된, 이태리에서 개발된 그 축성법, 그러니까 대포 공성전에 유리한 축성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빨리 유럽에서 벌어진 그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총을 뭐 우리는 조총을 기억하고 있지만 19세기 유럽이라는 게 총의 기술 혁신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5-6년 단위로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라타 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에 맞는 총까지 얘네들이 만들거든요. 화승총도 그랬잖아. 화승총도 조총 말이에요. 그것도 16세기에 오다 노부나가 걔네들이 저기 수입하고 나서 1580년대가 되면요, 유럽 대륙의 전체에 있는 조총보다 일본 열도에 있는 조총이 더 많아져요. 1580년대가 되면. 그리고 자기들이 개량해갖고 그걸 또 새로 만들어.
그래갖고 1592년에 그거 갖고 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선이 방비를 물론 안 한 것도 있죠. 근데 방비를 잘했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蝦夷地の政治的中心となりました。ところが大政奉還により江戸幕府が終わりを迎え、函館奉行所はわずか4年でその役割を終えたのです。その後戊辰戦争最後の戦いとなる函館戦争の舞台ともなりました。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또 대부분의 인류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를 캐치업해서 모방해서 잘 변형시켜서 그걸 맞추는 거, 그게 창조지. 무슨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뭘 만든다, 이런 역사관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관을 조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쇄국 체제가 되는 거죠. 調査、古写真、文献資料などを詳細に分析して建築当初と全く同じ場所に可能な限り同じ材料工法を使って 여기는 왜 갑자기 이게 있느냐 하면은 원래 아까 제가 막부가 여기를 직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할하기 전에 무슨 번이라고 그랬죠? 마스마의 번. 소나무 송자 앞전자. 마스마의 번이 없어지고 막부가 직할했어. 그럼 뭘 둬야 돼요? 막부의 오피스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봉행이에요. 봉행. 응? 그러니까 직할제에는 다 봉행이 있어. 나가사키 봉행. 부교라고 그래요. 니가타 부교. 다 부교가 있단 말이에요. 오사카 부교. 이런 식으로. 직할제 에도 부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函館부교가 있는 거고 당연히 맨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막부 말기에 건설되기 시작했던 이 성을 그 막부의 패잔병도 아니죠. 탈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관적으로 지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 또는 대치를 오래 해가지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다. 그럼 근대 일본이 두 개 정도가 나오죠. 두 개 정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러시아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정도, 하나는 어디야? 영국이나 이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정도로 대체로 뭐 홋카이도, 도호쿠라든가 아니면 홋카이도 정도의 경계를 짓는 두 개 정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누르지 마시고 위에는 예, 팽팽하게. はい、11号車のお客様です。はい、向こうの方にどうぞ。完成よかったね。一瞬。それでよかったね。